한중 간 사드 갈등 완화 기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과 외교 고문 등을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첫 기소여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 자택과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재직 당시 부당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코스피가 1983년 거래소 개장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며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크게 떨어진 기온이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17도, 광주 1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입니다. 한중 간의 냉기류가 급격히 풀리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중국 외교부도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다음 주 금요일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중이 사드 갈등 봉합 조치에 접근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조치가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해빙 분위기를 반영하듯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펙 양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강 장관이 말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의 반응은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결연한 반대와 철회 촉구 등을 요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평창 올림픽 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은 제한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는 오늘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경찰과 특허청, 보건장관 회의도 열립니다. 당대회가 끝나고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자 사드 갈등을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쿵시안유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두 명 모두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된 후 첫 만남입니다.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한중 간 갈등 완화 조짐 속에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落到实处妥善地处理相关的问题，推动中韩关系早日重回平稳健康发展的轨道。 다음 달에는 중국 허베이성 공안청과 우리 충남지방경찰청 간 교류가 예정돼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공안 당국 간 교류는 거의 1년여 만이라며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특허청장회의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도 다음 달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바자회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부수를 찾아오면서 감지됐습니다. 신임 노영민 대사와 처음 만난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긍정 신호 속에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 등이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중 정상회담과 사드 관련 한중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감 거부 나흘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까지입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나흘 만에 국정감사에 복귀했습니다. 국감 거부는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며 국회 안에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여 투쟁 방법을 더 강도 높게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이 사망했다는 의미로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등을 착용했고 의원들 노트북마다 항의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감이 정회되는 등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집권했던 당시에 방송 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런 일들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사법원 국감에선 어선 홍진호 납포 사실을 정부가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상속과 명문대 지상주의 표현을 놓고 자질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이버 창업주는 뉴스 부당 편집을 사과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뉴스 판매대에 보기 좋은 곳에 어떤 기사를 올려놓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 그게 편집이고 권력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최고 결정권자인 이혜진 전 이사회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부당 편집 문제를 성토했습니다. 기사의 배치 바꾸고 또 불리한 기사 빼라는 압력, 협박 넣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 지난 대선 때 보면 네이버가 사실은 제목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가 프로축구연맹 청탁을 받아 K리그 축구기사 순서를 바꾼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과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사를 접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급하게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했고 여론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사업 책임자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를 놓고 의원들 간 충돌도 있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었다, 대표가 있다 이런 식의 거짓말과 기망한다, 무슨 술수를 부린다, 무슨 이런 식으로 마치 죄인양 취급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야당은 네이버 기사 댓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외부 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외교 고문을 기소했습니다. 박이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와 역시 캠프 고위직을 맡았던 리처드 게이츠가 기소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의 첫 기소입니다. 혐의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공모와 불법 해외 로비 활동 등 12가지입니다. 연방법원은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가택연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폴 매너포트는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집권당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대선 캠페인 중에 해임됐습니다. 특검의 이번 기소도 일단 트럼프 대선 캠프 이전의 혐의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oday's announcem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esid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esident's campaign or campaign activity.
그러나 함께 기소된 트럼프 캠프의 외교고문 조지 파파도폴로스는 러시아 관련 인사를 만났던 사실과 이와 관련해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선대 본부장 매너포트가 러시아 측에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수사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특검 수사가 극적인 국면을 맞았다고 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로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왜 사기꾼 힐러리는 수사하지 않느냐며 맞불 작전을 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독립을 추진하던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전 수반 등을 반역죄로 기소하고 조기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해산되고 스페인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를 시작한 첫날. 핵심 인사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예상됐던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푸지데몬 전 수반 등에 대해서 반역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화했습니다. Ha interpuesto sendas querellas por delitos de rebelión, sedición, malversación y otros conexos contra los principales responsables políticos de la Generalitat de Cataluña. 이에 따라 스페인 법원은 조만간 예심을 통해 반역죄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역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탈루냐 지역은 조기 선거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12월 21일에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카탈루냐 지방의 제1다수당이 선거 참여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Como partido, pues nosotros nos posicionamos a favor de concurrir en estas elecciones. Señor Rajoy, nos vamos a encontrar en las urnas. 한편 벨기에에 머물면서 망명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푸지데몬 전 수반 등은 이르면 오늘 망명정부 설립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자신들의 거취를 밝힐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4조 원대에 이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승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의 수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건희의 차명 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천억 원을 포함한 4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르. 금감원 검사 결과 1,021개가 이 회장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이듬해 국세청은 해당 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해 460여억 원의 소득세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제는 바로 이 세율. 금융실명법에 실명이 아닌 거래소득에는 최고 90%의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삼성 임직원의 실명으로 만들어진 이 회장의 차명 계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지난 2001년과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실명 계좌는 차명 계좌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차명 계좌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건 2014년 11월부터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계좌에 대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 회장이 더 내야 하는 소득세는 600여억 원. 삼성은 당시 세법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을 다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종이 상자에 담은 압수물을 들고 나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당시 임원진 3명, MBC 담당 국정원 직원 자택에서도 각종 문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과 제작진을 퇴출시킨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당시 MBC 경영진과 국정원이 함께
특정 프로그램과 제작진을 퇴출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담당 PD와 작가 등 제작진과 진행자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퇴출이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승호 전 MBC PD 등 PD 수첩 제작진들이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국정원 관계자가 저한테 서류를 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서류를 그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등이 담긴 이른바 MBC 장악 문건을 만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와 PD에 대한 인사 조치와 퇴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KBS는 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혜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소장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KBS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지난 2009년 5월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 신청서 등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많이 추우셨죠? 마치 겨울 같은 추위가 온몸을 감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좀 잦아들었지만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낮은 곳도 많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3.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무려 1.7도까지 떨어져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도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17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는데요.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 주말부터는 다시 어제만큼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늘이 쾌청하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아서 춥게 느껴지고 있지만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은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17도, 광주와 부산, 강릉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올해 4월 26일에 주가지수가 2200선을 넘어선 뒤에 수직 상승하더니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개미 투자자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500선에 올랐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30포인트, 0.21% 오른 2501.93. 종가 기준으로 2500을 넘은 건 1983년 거래소 개장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00을 처음 넘어섰던 건 지난 2007년 7월이었습니다. 2000 시대를 연 지 10년여 만에 25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800억, 2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상승장으로 마감한 게 1차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여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것도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드 금환령의 해빙 조짐도 호재가 됐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 또 사드 우려가 완화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오른 것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승 국면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산 10개 종목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3종목에 불과해 개인 투자자가 상승장에서 여전히 격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 성장률 달성을 낙관했습니다. 노조가 없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주력인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올해 3% 경제 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도 논의하고 올해 안에 스마트시티 후보지 2곳 선정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1번 한국 시리즈에 올라서 11번 우승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결과는 7대6 명승부였습니다. 박현철 기자입니다. 3회 초 2사 만루에서 이범호가 홈런을 장렬합니다. 기아는 이범호의 만루 홈런을 앞세워 대거 5점을 뽑으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6회에는 김선빈과 이명기의 잇단 적시타로 7대0으로 달아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두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산은 7회 말 잘 던지던 헥터를 무너뜨리며 대거 6득점으로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동점 위기에 몰린 기아는 9회 말 에이스 양현종을 투입해 한 점 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기아는 두산을 7대6으로 물리치고 1패 뒤 4연승으로 한국 시리즈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기아의 한국 시리즈 우승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11번째입니다. 2차전에서 완봉승을 거둔 양현종은 5차전에서 세이브를 추가해 MVP에 선정됐습니다. 잘 준비해 왔었는데 좀 한 시즌이 좀 잘 끝났구나 하면서 좀 제 스스로 좀 눈물도 나고 좀 선수들이 많이 힘들고 막 그런 시즌인데 많이 고생도 많이 했고. 두산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지만 기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철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골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작업자 7명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폐쇄 회로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벤츠 SUV 차량이 아파트 벽면을 들이받은 뒤 계단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에는 배우 김주혁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구조대원들이 김 씨를 차량에서 꺼내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김주혁 씨가 몰던 벤츠 SUV 차량이 앞서가던 그랜저 차량을 추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다시 앞차를 들이받은 뒤 아파트 벽면으로 돌진했습니다. 벤츠를 보니까 가슴을 움켜잡고 있더래요, 운전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차가 그냥 자기 차를 돌진해서 한 번 더 부딪히고 아이파크 벽면을 그대로 그냥 박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아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주혁 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주혁 씨는 2005년 숨진 원로 배우 김무생 씨의 아들로 1998년 연예계에 데뷔해 KBS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 등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허 씨는 범행 전에 고급 주택을 답사하는 등 수상한 행적이 확인됐지만 범행 동기에 입을 닫고 있어서 수사에 난항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허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계획 범죄의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허 씨는 사건 나흘 전인 지난 21일부터 가스총, 수갑, 고급주택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한 2, 3일 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고급 빌라, 고급 전주택. 허 씨가 삭제한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보니 허 씨는 사건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의 고급주택가도 둘러봤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빚 8천만 원에 매달 2, 300만 원을 이자로 갚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고급주택가를 노린 강도범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채 때문에 빚독 쪽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렇다고 좀 확정할 수 있는 건 아예 없으니까. 허 씨가 사건 당일 오후 3차례나 숨진 윤 씨 자택 주변을 찾았고 사건 뒤엔 윤 씨 소유 차량에 블랙박스를 제거해버린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범행 동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의자 허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성폭력 고발이 영국 의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여성 의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는 등 의회 내 성추문 고발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캐 스미스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방송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몇 년 전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당 고위 관계자가 따라와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And I'm glad that we are now speaking about it and it's out in the open because that will be the first step in the way of making people change their behavior. 역시 현역 의원이자 국제통상부 차관인 마크 가니어 의원은 여성 비서에게 성인용품을 사오게 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또 비서에게 술집에서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니어 의원은 악의 없는 장난이었을 뿐 성희롱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의원인 스티븐 크랩 의원은 면접 보러 온 여성 지원자에게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사과했습니다. 영국 의원들의 잇따른 성추문 사실이 공개되자 의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해 당을 초월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That we need is an independent place where people can go to express any concerns or any misdemeanors or inappropriate behavior. 헐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폭로가 영국 의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뮬러 특검이 측근을 기소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오늘 취임 후 돈벌이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꼬집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없지만 개인 사업은 호황을 누렸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첫 해를 한 문장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뒤 트럼프 일가가 거액의 돈을 번 과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취임 뒤에도 계속된 트럼프 일가의 글로벌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인도에서 2건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딸 이방카도 중국과 일본에서 고급 액세서리 사업 등을 할 때 그녀 이름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호화 리조트를 겨울 백악관이라 언급하며 회원을 늘려 17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고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통해서도 220억 원이 넘는 재선 운동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I love golf, but if I were in the White House, I don't think I'd ever see Turnberry again. I don't think I'd ever see Doral again. I own Doral in Miami. I don't think I'd ever see many of the places that I have. 이런 말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96일을 자신이 소유한 리조트나 골프장에서 보냈고 트럼프 일가 각각 책을 출간해 많은 인세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미 의회가 대통령 취임 뒤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전개됐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정상 간의 통화 이후 신속하게 처리된 사업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내일이면 11월입니다. 11월에는 산불이 많이 납니다. 네, 강하나 캐스터, 오늘은 조심해야 할 가을철 산불 정보 준비했죠? 네, 산불은 오늘처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때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강한 바람이 불 때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방지 체제에 돌입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산불은요, 588건으로 무려 산림 1,40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산불 391건에 비하면 아주 크게 는 거죠. 산불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등산객 등의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많았고요. 논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또 담뱃불 등이 뒤를 잇는데요. 산에 오를 때는 불씨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요. 크게 번지지 않은 작은 불씨는 솔가지나 외투를 이용해서 진화합니다. 산불 진화 시에는 바람을 등진 채 퇴로를 확보해야 하고요. 또 나무가 없는 계곡이나 바위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